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 정리, 정원 명제하고 3단 노법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퀴즈들에 관한 내용과 도식 추리에 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퀴즈에서요. 첫 번째는 나열하기 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미리 한번 정리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첫 번째 나열하기에서는 표시 방법과 추론 방법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표시 방법인데요. 묶음이라고 해놨잖아요. 묶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가 B의 바로 왼쪽에 있다. 바로 왼쪽에 있다. 선우는요. 그냥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왼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왼쪽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땐 선우로 보면 되고 바로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묶음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했을까요? 두 개는 다른 말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것과 그냥 왼쪽에 있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글로 돼 있는 것을 글로 그대로 놓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호화시켜서 혹은 도식화시켜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다른 말이면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다른 말인데 같게 표시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왼쪽과 바로 왼쪽은 다른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정하냐? 어떤 걸로 하냐? 이거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뭐 한 세트로 보고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정해두시란 얘기예요. 정해두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미리 문제를 풀면서 난 이럴 때에는 이런 말은 이렇게 기호화시키겠다라는 걸 정해두시면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우까지 봤고요. 세 번째, 선우 중 갈라진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도 C보다 왼쪽에 있어요. B도 C보다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A하고 B하고의 관계는 서로 잘 모른다. 하지만 C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각각은 C보다는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한눈에 보기 편하죠.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좋으냐면 예를 들면 D가 A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여기다 추가해야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D가 A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전히 B하고 D하고의 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길게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해두면 그럼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순서가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표시 방법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연결해서 추론한다, 결합한다, 제한 조건 검토한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이 두 개는 생각해보면 참 별 얘기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별 얘기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밟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연결해서 추론한다는 건 이런 거죠.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요. B는 C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A가 C보다 왼쪽에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연결이에요. 별거 없죠. 자, 결합한다는 건 이런 거죠. 4명이 있다고 쳐요. A, B, C, D. 4명 있는데 이 중에서 A가 3등이에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연속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이거를 여기다 결합한다고 쳐보죠. 그럼 A는 여기가 되겠죠. B하고 C가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결합해보면 이건 연결하고는 좀 다르게 어디 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B가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로 딱 정해지게 돼 있죠. 어쨌든 B하고 C는 이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되겠죠. 이런 게 결합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B하고 C가 연속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C하고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연속이란 말은 누가 먼저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은요. 이게 연결이고 결합인데요. 실은 제한 조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한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 C가 이렇게 4명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B가 1위이거나 4위이다. 이렇게 할 때 1위이거나 4위이거나라는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필하고 볼펜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뭘로 적으시겠어요? 연필로 적겠죠. 나중에 지워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한 걸로 표시를 하느니 차라리 뭐는 아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볼펜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요. 그죠? B는 2위나 3위는 무조건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A하고 C가 2위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추가를 해준다면 2위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지워내다 보니까 그거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꼭 여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가 D가 정해지긴 하지만 여기랑 이런 데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B는 3위이다 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한눈에 보기 좋게 아니다라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퀴즈 같은 걸 풀 때요. 딱 보고 순서가 다 정해지거나 표가 다 채워지거나
그렇게 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요즘 트렌드는 이 표나 순서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누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 뭔가 제거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추론 방법 세 가지였고요. 자, 볼까요? 자,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 표시 방법과 추론 방법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죠. 자, 보죠. 첫 번째, D의 집과 E의 집은 A의 집에 연축했다. 이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눈에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죠? D의 집도 A의 집의 왼쪽, E의 집도 A의 집의 왼쪽. 근데 D하고 E하고의 관계는 모른다. C의 집이 가장 처음은 아니다. C의 집은 D의 집의 왼쪽에 있다. 그리고 A의 집은 B의 집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바로 오른쪽이니까요. 얘하고 얘는 다른 표시죠. 자, 이걸 결합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결합할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뭐 얘를 여기다 바로 결합해서 이 뒤에다가 B하고 얘가 붙어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어차피 붙어있는 거니까. 아니면 C가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후자로 한번 해보죠. C를 여기다 넣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 적으면 이렇게 적히겠죠. 근데 이렇게 적혀 놓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C하고 E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모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C하고 D하고의 관계만 알 뿐 E하고의 관계를 정해주는 어떤 조건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선을 좀 더 길게 그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얘대로 어떤 순서가 정해지죠. 그다음에 B하고 얘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적으면 이 상태에서 B하고 A는 붙어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제 등장인물은 다 등장을 했네요. 안 쓴 조건이 있나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요걸 안 썼습니다. C는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안 썼네요. 그럼 C가 첫 번째가 아니려면 E가 앞으로 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 C, D, B, A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이랑 어떤 추론 방법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열하기 중에서는 이런 나열하기도 있어요. 원형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둘러앉는 거예요. 보죠. 일단은 둘러앉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명인지 4명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쳐요. 근데 맞은편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3명일까요? 4명일까요? 4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이면은 누가 맞은편인지를 참 정하는 게 난감하잖아요. 근데 4명이라면 딱 정해지죠. 그죠? 하기 때문에 맞은편이라는 요소가 있으면 누가 누구의 맞은편이라는 점 때문에 이 둘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명일 경우에 이게 짝수명인지 홀수명인지 모를 때에는 짝수명이구나 라는 것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은편이라는 요소는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가지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8명이 앉았다. 이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8명 이렇게 앉힌다고 하면 물론 그릴 때야 편하지만 이게 적다 보면 막 어떻게 적히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옆에 적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맞은편이 얘인지 맞은편이 얘인지 두 칸 옆이 누군지 이런 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자리를 정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맞은편이 누군지 두 칸 옆이 누군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8명이 있다고 쳐요. A, B, C, D, E, F, G 여기 갑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칩시다.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E가 됩니다. D의 왼쪽은 C가 되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갑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G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림에 보면 G고 앉은 사람 놓고 보면 A고 이럴 때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갑의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겠죠. 이쪽을 보고 앉을 테니까요. 그죠? 이거는 그림상 오른쪽이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거고요. 근데 이 말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8자리가 있는데 A의 바로 오른쪽에 B가 앉았다. 이렇게. 근데 A가 만약에 여기라고 쳐요. 그럼 B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1번, 2번. 1번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오른쪽은 이쪽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오른쪽 이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 위쪽에다가 뭔가 위치를 정할 때에는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자리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일단 임의의 위치에 변수를 적용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 똑같은 이런 8자리가 비어있다고 쳤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A의 바로 오른쪽에 B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A의 바로 오른쪽에 B가 있다는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치자.
이때. 이게 만약에 근데 원형으로 나열하기가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는 네 자리 중에서 뭔가 자리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놓고 보면 A의 바로 오른쪽에 B가 있다는 말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두 번째 자리로 정해진다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다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형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는 A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쳐죠. 이렇게. 그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다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원형으로 나열하기는 A가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라고 하면 돌리면 그만이거든요. 이 일렬로 나열하기는 돌리고 말고 이런 게 할 게 없죠. 자리가 그냥 1등이면 1등이고 2등이면 2등인 거지 1등, 2등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다라고 하면 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나열하기는 약간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원형으로 나열하기는 최소한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아무데나 집어넣고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데나 일단 집어넣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으로 나열하기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문제를 하나 제가 또 여기 내봤습니다. 정의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요. 협회에서 각 지부 대표가 모이는 회의인데요. 앉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보죠. 여기 쭉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가를 보는데 일단은 맞은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짝수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경기도, 전라도, 그다음에 뭐 서울시, 충청, 제주, 강원 이렇게 6개가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럼 6자리를 일단 정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뭘 집어넣는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 경기도 대표는 서울시 대표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데다 일부러 좀 해보는데 이번에는 경기도는 여기다 한번 해보죠. 뭐. 그럼 서울시는 여기가 되겠죠. 전라도 대표는 경기도 대표 오른쪽에 앉았는데 그럼 이쪽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3번 조건에서 전라도 대표와 서울시 대표 사이에 한 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여기가 되겠죠.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충청이랑 충청이랑 제주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된대요.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충청, 제주가 없으니까. 그럼 충청하고 제주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제주하고 충청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 강원도 대표하고 충청도 대표 사이는 한 자리가 있다. 그럼 강원도는 일단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빈자리가 여기 하나니까. 근데 충청하고 마주보지 않고 한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는 게 정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나열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물론 문제에서는 이래서 그러면은 9시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못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자리를 그냥 누구 옆에 누구 맞은편에 이런 것만 정해줬지 몇 번째 자리 어디 위치에 누가 있는지는 정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해봐야, 물론 이거는 이제 자리 배치 나타내는 걸로 끝났지만 선택지가 만약 구성된다면 예를 들어 충청도 맞은편은 전라도가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구성이 되겠죠. 얘네들 간에 이제 위치 관계를 묻는 걸로 나오는 거지 어느 자리에 누구다, 12시 자리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나열하기, 그러니까 순서를 나열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 다음에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